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 멸망 이후 300년이나 지속된 운치와 덕치의 나라 송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주 세종 사후에 북한과 요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출정한 조광인이 어린 황제에게 불안을 느끼던 수하들의 요청에 의하여 하이펑으로 돌아와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태조 조광윤은 애초에 송주에서 절도사로 부임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송이라 하였고, 이후 태조는 형남, 후촉, 남한, 남당 등 강남 지역을 평정한 후 976년 병사하였죠. 이어서 그의 아우 태종 조광의가 즉위하였고, 태종은 형의 대업을 이어 979년 북한을 멸하며 송왕조의 기틀을 다졌지만 요나라에게는 계속하여 패하였습니다. 송나라에게 요나라를 굴복시킬 역량이 있었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당나라 때부터 중원의 오랜 전란에 지친 백성들은 위력으로 통치하는 정권에는 등을 돌린 지 오래였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는 전략은 황제들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구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는 북송 말에 이르도록 요나라에게 빼앗긴 연운 16주 수복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3대 황제 진종 즉위 7년 후인 1004년에 요나라가 남진하여 정주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맺은 화친이 전연의 맹으로, 맹약은 송나라가 요나라에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 양의 막대한 물자를 지급하는 대신 요나라는 송과의 평화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맹약 이후 약 1세기 동안 요나라는 남하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연의 맹 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2년 55세의 나이로 진종이 사망하였고 13세의 어린 황태자 조정이 즉위하였습니다. 9년간의 수렴청정 기간을 거쳐 인종은 즉위 10년 후인 1033년이 되어서야 정사를 돌보게 되었죠. 송나라는 전연의 맹약 2년 뒤에 탕구투와도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서쪽에 대한 방비를 해제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1038년에 이원호가 송나라의 지배를 거부하고 칭제를 하며 대하를 국호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송나라는 무력을 통한 응징에 나섰고, 1040년부터 서하와 송나라의 전투는 서하의 일방적인 승리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송나라가 명신 범중엄과 한기를 투입하여 전세의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교착 상태가 되었고 1044년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조약 내용은 서하가 송나라에 복속하는 대신 송나라가 매년 비단 13만 필, 은 5만 양, 차 2만 근을 서하에 지급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여 송나라는 기존의 요나라의 서하까지 대규모 물자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왕안석이 등장하여 국정개혁을 통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1063년 재위기간 42년이라는 송나라 최장수 황제 인종이 사망하고 그의 조카 영종의 4년간의 짧은 통치기간이 지난 후 1067년 1월 20세의 혈기왕성하고 진취적인 신종이 즉위하였습니다. 신종이 왕안석을 등용한 이유는 그의 저술 활동과 강학을 통한 유명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한강, 한유 형제 및 재상 진공량의 천거가 큰 이유였죠. 신종의 번왕 시절 그를 보필했던 한유는 신종이 자신의 견해를 칭찬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친구 왕안석의 견해임을 아뢰었고, 이는 젊은 신종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재상 진공량도 왕안석을 추천하였기 때문에 왕안석을 부정하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진취적인 신종은 결국 왕안석을 기용하였습니다. 이후 왕안석의 신법이라 불린 개혁의 중요 내용은 그림과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개혁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 없이 바로 시행된 점과 왕안석의 독선적인 성격은 시간이 흐르면서 개혁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늘어나게 만들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치통감의 저자 사마광입니다. 자연스럽게 정계는 왕안석 중심의 개혁파, 즉 신법당과 사마광을 중심으로 하는 구법당으로 나뉘었죠. 어쨌든 신종 재위기간 동안 그의 왕안석에 대한 믿음은 두터웠기 때문에 1076년 왕안석이 은퇴한 이후에도 신법의 정책 기조는 계속되었고, 만성 적자 상태였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1085년 신종이 병사하면서 정권은 구법당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1085년 어린 철종이 즉위하자 어머니인 선인태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는데 그녀는 신법당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광을 재상으로 임명하고 구법당의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며 신법의 개혁은 일단 종료되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093년 선인태후가 사망하자 친정을 시작한 철종이 다시 신법 정치를 부활시켰고 1100년에 철종이 사망하여 휘종이 즉위하자 신종의 황후였던 상태후가 수렴청정이 되었으며 그녀는 추방된 구법당의 정치인들을 일부 등용하여 신법당과 구법당의 조화를 추구하게 되지요. 하지만 1년 뒤 상태후가 사망하면서 휘종이 친정을 시작하자 그는 구법당을 탄압하고 신법 정치만 계승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락가락한 신법은 이미 왕안석의 개혁 이념이 퇴색되어 버렸다는 것이었고 모든 개혁은 국가 재원 확보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민중의 부담은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따라서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민중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큰 반란이 바로 1120년부터 발생한 박납의 난입니다. 이 박납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송나라는 금나라와 약속한 요나라 협공에 소극적이 되었고 이것은 요나라 멸망 후 정강의 변을 발생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지요. 흠종의 즉위와 정강의 변을 통한 북송의 멸망 과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7년 정강의 변 이후 강왕이 남송을 건국하였고 금나라는 다시 남하하여 남송 조정을 위협하였습니다. 고종은 금나라의 공격을 피하여 양자강을 건너며 임안으로 도망쳤죠. 하지만 금나라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온주까지 피신했다가 5년 후인 1132년 임안으로 돌아와 이곳을 수도로 하였습니다. 이 시기 금나라의 기병대는 수시로 남송을 공격하였지만 그 위기를 극복해낸 것은 악비 등 무장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악비 군대인 악가군은 유광세, 한세충, 장준 등 군벌의 병력과 협력하여 금나라 군대의 침공을 저지했습니다. 아울러 정강의 변 때 금나라에 끌려갔던 진해가 1130년에 되돌아왔는데 이는 금나라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측되며 그가 돌아온 후 송나라와 금나라는 급속히 강화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악비와 한세충 등 무장들은 화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진해는 그들의 반발을 누르기 위하여 무장들의 군권을 박탈하였고 특히 악비를 무고한 제목으로 투옥시켜 독살하였죠. 그리하여 송금 양국은 1142년 남송 황제가 금 황제에게 신하로서의 예를 갖추고 매년 은 25만 양, 비단 25만 피를 바치는 소응의 화의를 맺었습니다. 화의 이후 고종은 사실상 전권을 진회에게 주고 자신은 뒷전으로 물러났으며 대외 위협이 사라지자 남송 사회는 급속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고종의 양자로 지내다가 황태자가 된 효종이 1162년 즉위하였습니다. 효종의 시대는 남송시대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는 금나라 해릉왕의 남침을 물리치며 1164년 금세종과 화의를 맺고 종래의 군신 관계를 숙질관계로 개선하였죠. 그의 치세 27년간은 남송의 전성시대로 올바른 재상과 신하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정도 개혁할 수 있었으며 강남 개발을 진척시키고 국가 재정을 팽창시켜 북송 전성기를 능가하는 번영을 이룰 수 있었죠. 참고로 이 효종 시기가 성리학의 집대성자 주희가 활동한 시기이기도 한데 그는 1163년 효종에게 올린 세 통의 차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문 탐구와 저작 활동에 몰두하며 약 10년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주희 이외에도 진량과 신기질 등 뛰어난 인물들이 효종에게 금나라 격파를 위한 주장을 계속하였지만 화의를 원했던 황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1189년 상왕 효종으로부터 양위를 받은 광종은 5년간 치세하였지만 조여우, 한탁주 및 효종의 모친 수성태후의 주도하에 선양의식이 진행되어 1194년 광종의 아들 영종이 즉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실권은 조여우를 누른 한탁주였고 그는 당시 크게 존경받던 주희를 배제하기 위하여 주작 학습을 금지시켰는데 이를 위학의 금지라 합니다. 아울러 1204년 5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황금 영웅 악비를 악왕으로 추사하였는데 이것은 한탁주가 금나라 출병을 결심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206년 4월 공격이 시작되었고 송나라는 초반 기세 좋게 진격하였지만 점차 금나라 군대에 밀리게 되어 12월에는 오희가 촉에서 정변을 일으키며 전세는 급전직하했습니다. 한탁주가 주도한 북벌은 6개월 만에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이 드러난 것이었죠.
하지만 1207년 북방에서 세력이 커지고 있던 몽골의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에 금나라는 송나라의 화친을 요구하였는데 어쨌든 전쟁의 승기는 금나라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친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 조건이 바로 한탁주의 목숨이었죠. 결국 삼위원의 주도로 한탁주는 살해되었고 1208년 그의 머리는 금나라 진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빼앗긴 땅을 되찾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금나라 토벌에 나선 한탁주는 죄인이라기보다는 실패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1214년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초토화한 것을 감안한다면 한탁주가 당시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몇 년만 기다렸다가 북벌을 시도했다면 전혀 다른 결말을 맺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한탁주의 성급한 북벌은 사실상 송나라의 중원 회복 기회를 영원히 상실해버렸지만 더욱 아쉬운 것은 한탁주의 목을 적에게 보냄으로써 자국의 정의와 원칙의 힘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계희의 용병 이후 재상의 지위에 오른 인물은 바로 삼위원이며 그는 이후 1233년 사망할 때까지 무려 26년 동안 남송의 정치를 주도하였습니다. 그의 집권기에 영종과 이종은 거의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했으며 이종은 삼위원이 죽은 다음에야 황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종은 삼위원에 의해 배척되던 주자학자들을 대거 등용하였으며 그렇게 주자학은 유학의 주류를 점하게 됩니다. 이종이라는 독특한 칭호 역시 성리학의 리에서 유래한 것이지요. 이종 시기에 주목해야 할 사건은 바로 금나라가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몽골 제국 2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14년 몽골의 공격에 의하여 금나라는 수도를 카이펑으로 옮겼는데 1233년 1월 몽골은 카이펑마저 포위하였으며 4월에는 송나라가 도망치던 금군을 공격하고 정주, 당주 등 화북의 몇 개 주를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단평의 임락이라 하는데 물론 송나라는 곧장 몽골군에게 패하여 쫓겨나게 되지요. 한편 금나라는 카이펑을 버리고 체주로 도망쳤지만 1234년 송몽연합군의 체주성마저 함락되면서 멸망하였습니다. 금나라가 멸망하자 몽골군의 타겟은 자연히 송나라가 되었고 전쟁의 구실은 바로 단평의 임락이었습니다. 그런데 1241년 우구데이 칸이 사망하면서 일단 전쟁이 멈춰졌고 이후 1258년 뭉케 칸이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지만 이마저도 뭉케가 사망하며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뭉케와 같이 출발한 동생 쿠빌라이는 이미 장강 부간에 당도했고 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 악주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카라코름에 남았던 막내 동생 아릭부케가 데칸의 지위를 도모한다는 소문을 듣고 쿠빌라이는 황급히 돌아가는데 그리하여 송나라는 향후 20년을 지속할 시간을 벌게 되었죠. 쿠빌라이의 대권 획득 과정은 몽골 제국 3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빌라이 후퇴로 이만으로 돌아온 이종이 1264년 사망하고 황태자 도종이 즉위하였습니다. 이 시기 정권은 쿠빌라이가 후퇴할 때 실제로는 굴욕적 강화를 체결했지만 자신의 군대로 인하여 퇴각했다는 거짓복으로 재상에 오른 가사도였죠. 그는 1260년 승장으로 개선한 후 재상의 자리에 올랐고 이후 남송이 멸망하는 16년 동안 전권을 휘두르며 황제까지도 그에게 극도의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한편 아릭부케와 데칸 싸움에서 승리한 쿠빌라이는 방대해진 몽골 제국의 중심을 중원으로 옮기는 등 내부 정비를 한 후에 다시 남송 공략에 나섰는데 1267년 11월 송나라에서 항복해온 장수 유정이 요충지 양양을 점령한 후 곧장 양자강을 따라 남하하여 수도 이만을 함락해야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쿠빌라이는 이를 받아들여 1268년 8월 공격을 시작하였죠. 양양의 군사와 민중들은 몽골군에 포위되어 고립된 상태에서 4년 동안 사력을 다해 몽골군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1273년 2월 송나라의 장수 여문하는 원나라의 회유를 받아들여 성문을 열고 투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274년 도종은 33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고 도종의 세 아들 중 가사도는 4세의 황태자 조현을 황제로 세웠으니 그가 바로 공제입니다. 아울러 한수 상류를 점령한 원나라는 1274년 1월 10만 병력을 증원하여 9월 양양에 집결하였고 몽골군은 양자강을 따라 수도 이만부로 쳐들어갔으며 남송의 수비병들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13만 대군을 이끌고 출전한 가사도는
몽골군과의 강화를 통하여 남송의 연명을 원했지만 몽골군은 그 요구를 일축하고 가사도의 부대를 괴멸하였죠. 바로 이때 남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젊은 영웅 문천상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종 황제에 의하여 과거에 장원급제한 문천상은 1275년 1월 태왕태후의 근왕병 모집글과 본인에 대한 부름을 받고 즉시 의병을 일으켜 임안으로 향했습니다. 11월에는 원나라 군대도 임안 바로 앞에 독송관을 돌파했죠. 문천상은 결사항전을 하자 주장하였지만 진의중 등 조정 대신들은 화친만을 원했고 결국 1276년 1월 태왕태후가 감찰어사 양은교에게 국세와 투항서를 들려 바얀에게 무조건 투항하였습니다. 바얀은 송나라의 재산과 구체적 내용의 논의를 원했지만 이때 이미 진의중, 장세걸 등은 모두 도망쳤기 때문에 문천상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나라 진영으로 간 문천상은 바얀에게 붙들려서 북방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는 3월 진주에 도착했을 때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동시에 바얀은 수도에 입성하여 송나라의 어린 황제를 영경으로 끌고 갔지요. 이제 남은 황족은 이광 조하와 광왕 조병뿐이었고 그들은 1276년 3월 겨우 온주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을 맞이한 대신은 예부시랑 육수부였으며 4월 문천상도 온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황제만 있다면 송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였죠. 따라서 중신들은 이광을 옹이하였으니 그가 단종이며 국사는 돌아온 재상 진의중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천상은 재상직을 물러나 다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1278년 단종이 11세의 나이로 사망하여 중신들은 모두 도망치려 했지만 육수부는 대신들을 꾸짖고 조병을 즉위시켰습니다. 그가 송나라의 마지막 황제로 사실상 공제부터는 이미 종묘에서 위치를 찾을 수 없어 황제의 묘호가 없으며 후세 사람들은 그를 제병이라 불렀습니다. 1278년 6월 황제 일행은 신회연 애산으로 이동했고 황제의 곁에는 육수부와 장세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한편 문천상은 1278년 12월 해풍 오파령에서 적군을 맞닥뜨려서 독약을 삼켰지만 죽지 않았고 원나라에 잡혀갔죠. 쿠빌라이는 문천상의 우국 충정에 감명받아 3년이나 투항을 권유했지만 끝내 거부하여 그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279년 1월 원군 대장 장홍범이 애산에 있는 제병의 위치를 알아냈고 장세걸은 온 힘을 다해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황제를 데리고 도망하려 하였지만 육수부는 황제가 잡혀 능욕을 당하는 일을 볼 수 없어 제병을 업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렇게 송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진정한 망국의 아픔을 겪으며 이민족에게 철저히 패하는 치욕을 체험하였습니다. 사실 송나라의 사대부 전부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을 버리고 투항하거나 관직을 버리고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위급한 국가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다만 충절지사들이 요직에서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니 조정에는 염치를 모르는 무리들만 넘쳐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대신들을 질책하기에 앞서 망국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송나라의 황제들이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문천상의 명언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